여러분, 결혼식장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야 라고 말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사흘째 밤, 아내는 호텔 수영장에서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에 돌아온 뒤 알게 된 진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7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유부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법적으로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이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가 완벽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지만 신혼여행에서 시작된 작은 의심이 인생을 뒤흔드는 거대한 진실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녀는 이 배신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모든 것을 속인 남자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까지 들으시면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좋은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서연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서연은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는 습관이 생긴 건 25살 때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자랑이었고 동시에 그녀의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32살. 강서연은 서울 도심의 특급 호텔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팀원이 12명이었고 연간 마케팅 예산은 수십억 원 규모였습니다. 또래 여성 중에서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앉아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은 마포구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책장. 주말이면 혼자 커피를 끓여 마시며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누군가 그 모습을 보면 쓸쓸하다고 했을 테지만 서연은 그것을 쓸쓸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시절에는 사랑에 관해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연애를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7에 만난 남자는 3년을 함께했고 헤어질 때 서연이 더 많이 울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의 만남이 있었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냉정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가 가벼운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연애를 삶의 중심에 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이 더 명확했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왔고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차민준을 처음 만난 건 3월의 끝 무렵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진행하는 기업 파트너십 행사였습니다. 서연이 총괄을 맡은 행사였고 그날따라 작은 문제들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플로리스트가 늦었고 조명 기사가 배선 오류를 냈습니다. 서연은 이어폰을 낀 채 뛰어다니며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구두 뒤꿈치가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로비 한켠에서 쉬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행사 담당자분이시죠? 목소리가 낮고 단정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키가 컸고 잘 정돈된 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꽤 힘드셨을 텐데 티가 하나도 안 나더군요. 프로페셔널하게 처리하셨어요. 서연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건지 씁쓸한 건지 잘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함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남자가 건넨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차민준, VM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두 번째 만남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호텔 측 파트너십 미팅이 있다며 서연의 팀으로 공식 요청이 왔습니다. 서연은 업무적 만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고 그는 준비를 잘 해왔습니다. 말이 빠르지 않았고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질문도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은 그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미팅이 끝날 무렵 그가 말했습니다. 식사 한번 하실 수 있을까요? 업무 외적으로요. 서연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건 잘 못합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억지스럽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말하는 겁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광화문 근처의 조용한 일식집에서 처음으로 단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차민주는 그녀가 경계를 치면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서연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지나치게 적극적인 사람은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그 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습니다. 날이 흐리면 우산 들고 왔냐고 물었고 야근이 길어진 날에는 간식을 사들고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그 다짐이 흔들리는 데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몸이 좋지 않아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서연이 택시를 잡지 못해 당황하고 있을 때 민준이 서연 앞에 차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연락한 기억도 없었는데 그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밤새 기다리는 동안 그는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고 새벽 3시에 자판기 커피를 뽑아 서연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무서우셨겠네요. 그 말 한마디에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오래 참았던 것들이 그 문장 하나에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어머니 오미숙에게 처음 인사를 드린 날은 6월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딸의 남자를 볼 때 어디를 보는지 잘 알았습니다. 손을 보고 눈을 보고 밥 먹는 방식을 봤습니다. 민준은 어머니 앞에서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잘 보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 한 그릇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자 서연은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어머니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됨됨이는 나쁘지 않다. 칭찬이 아닌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온전한 칭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서연아.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왜 가족 얘기를 하나도 안 하지? 부모님은 어디 사신다고 했어? 서연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미국에 계신데. 이민 가신 지 오래됐다고 했어.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이는데 굳이 흐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서연의 기억 한켠에 작게 남았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건 만난 지 5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먼저 꺼낸 건 민준이었습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한강 산책을 하다가 그냥 말했습니다. 나랑 결혼하자. 서연은 멈칫했습니다. 갑자기요? 갑자기는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서연은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검고 잔잔했습니다. 서울의 밤이 수면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빠르다는 것,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 어머니가 걱정할 것이라는 것. 하지만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편안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 얘기를 해도 들어줬고 울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모든 걸 다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그 대답이 나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지만 이상했습니다. 웨딩홀은 민준이 골랐습니다. 하객 명단을 맞출 때 서연 쪽에서는 친척과 친구들이 수십 명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준 쪽은 달랐습니다. 회사 관계자 몇 명과 오래된 지인 서너 명이 전부였습니다. 가족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비행기를 못 타신대.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도 없고 사촌도 없고 학창시절 친구도 없다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혼인신고 날짜를 잡으려 했을 때 민준이 말했습니다. 혼인신고는 신혼여행 다녀와서 하자. 지금 회사에 법적 절차 진행 중인 게 있어서 타이밍이 좀 걸려. 서연은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 사유라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법인 대표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은 맑았습니다. 서연이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서연도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의심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냥 행복했습니다.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갔을 때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서연을 바라보는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야. 하객들이 웃었고 박수를 쳤습니다. 줄의 선생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장 밖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여자였습니다. 잘 차려입었고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식장 유리문 너머로 두 사람이 서약하는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의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강서연의 결혼식이 막 시작된 그 순간 그녀의 삶을 뒤흔들 일들도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와이의 하늘은 터무니없이 맑았습니다. 공항에서 리조트로 이동하는 내내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야자수가 늘어선 도로, 짙고 깊은 바다, 눈이 시릴 만큼 흰 구름. 어디를 봐도 엽서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때? 꿈 같아요.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리조트는 바다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빌라 형태의 객실이었고 침실 통유리 너머로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짐도 풀지 않고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뒤에서 민준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앞으로는 힘든 일 없게 해줄게. 그 말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나중에 서연은 그 문장을 오래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저 말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고 스노클링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민주는 다정했습니다. 서연이 모래 위에서 넘어지면 웃으면서 일으켜줬고 화장이 지워진 얼굴도 예쁘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 이틀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벼웠던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날 밤. 서연은 새벽 2시쯤 잠에서 깼습니다. 가위에 눌린 것도 아니었고 소리가 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옆을 보니 민준이 없었습니다. 침대 반대쪽이 식어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자리를 뜬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누워 있었습니다. 바람이 강했고 파도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별것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산책을 나갔겠거니 했습니다.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객실을 나섰습니다. 리조트 내부는 조용했습니다.
야외 조명이 수영장 수면에 반사되며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 아래 민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옆에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에 눈을 의심했습니다.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각도가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민준은 긴 금발 머리에 외국인 여성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의 손이 민준의 뒷목에 올라가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은 가까웠습니다. 오래된 사이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주변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몸짓이었습니다. 서연의 발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실제로 무언가가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 걸음 더 걸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0.5초 그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외국인 여성이 서연을 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준과 무슨 관계인지 파악한 듯 당황한 얼굴로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서연아, 있잖아. 됐어. 설명하지 마.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떨리지 않으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건 진짜 오해야. 걔가 먼저. 오해? 서연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눈으로 봤어. 내가 어디서 뭘 본 거야? 내가 잘못 본 거야, 지금. 술을 좀 마셨어. 그 여자가 다가왔고 나도 모르게. 닥쳐요.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서연은 참으려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떨렸고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신혼여행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셋째 날 밤에 당신은 지금 다른 여자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렀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오지 마요. 그는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리조트 불빛이 수영장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민준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현실인지도 몰랐습니다.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실수였어. 2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할게. 나 믿어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잠글 의미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두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이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 꼴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오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손을 꼭 잡아주던 어머니의 손이 생각났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서야 눈이 감겼습니다. 민주는 그날 밤 소파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어색하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일은 정말로 미안해. 2번 다시 그런 일 없을 거야. 서연은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여자 누구예요? 그냥 여기서 우연히 만난 여행객이야. 아무 관계도 아니야. 이름은요? 몰라. 서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제대로 된 대답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의 서연은 알고 싶지 않기도 했습니다. 아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그냥 끝이에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절대 없어. 그날 이후 민준은 더 잘해줬습니다. 어딜 가도 손을 놓지 않았고 밤마다 먼저 안아줬습니다. 서연은 그 다정함이 죄책감이라는 걸 알면서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여행의 나머지 나흘은 겉으로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웃을 때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고 눈은 늦게 따라왔습니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면 잡히면서도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하와이의 하늘은 계속 맑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 하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 서연은 잠을 못 이루다가 물을 마시려고 침대에서 나왔습니다. 주방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마시는데 테라스 쪽에서 민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금방 끝날 일이야.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알아. 말했잖아, 기다리라고. 짧은 침묵 뒤 전화기 너머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어조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낮고 차갑고 날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있잖아, 나 지금 좀 복잡해.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생수병을 조리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민준이 테라스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멈췄습니다. 언제부터 있었어? 서연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방금요. 민준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안도인지 계산인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쪽이야. 투자건 때문에. 알아요. 서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였습니다. 아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아, 사람 볼 때는 행동을 봐야 해. 말이 아니라.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연은 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와이 수영장의 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엉켜있던 그 장면이. 전화기 너머 들려오던 여자의 목소리가. 금방 끝날 일이야. 그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외도에 관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 서연은 그 느낌을 애써 지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하는지는 몰랐지만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뒤 일상은 겉으로는 그대로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민주는 다정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있었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날 밤은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없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덮어두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이상한 점들은 귀국 직후부터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예전보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들쭉날쭉했고 주말에도 급하다며 외출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대구, 부산, 때로는 이틀씩 자리를 비웠습니다. 서연이 언제 돌아오냐고 물으면 대답이 모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투자회사 대표라면 바쁜 것이 당연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는 늘 바빴고 서연도 자신의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성숙한 결혼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민준의 휴대폰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샤워 중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졌다가 꺼졌습니다. 서연은 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발신인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진. 짧은 이름이었습니다. 저장된 방식이 이상했습니다. 성도 없이 직함도 없이. 그냥 이름 두 글자. 서연은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이름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민준의 서재는 늘 잠겨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 방에 들어간 적은 손에 꼽을 만큼 적었습니다. 민준은 업무 서류가 많아서 정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부부라도 각자의 공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열쇠가 꽂힌 채로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민준은 외출 중이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방 앞을 지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도로 나왔을 때 열린 문이 보였습니다.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재는 예상보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경영 서적과 법률 서류가 빼곡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메모지, 그리고 파일 몇 개.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돌아서려는데 책장 맨 아래 칸에 밀려있는 낡은 상자가 보였습니다. 골판지 상자였습니다. 테이프가 반쯤 뜯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쪼그려 앉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고 민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민준의 손을 잡고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이 돌아왔을 때 서연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은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문을 열다가 멈췄습니다. 서연의 손에 들린 것을 봤습니다.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거 어디서 꺼냈어? 서재 열려 있었어요. 들어가지 말랬잖아.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 여자 누구예요? 민준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조카야. 형 가족이야. 형이 있었어요? 멀리 사는 형이야. 연락 잘 안 해. 그럼 이 아이는요? 조카지. 내가 방금 그랬잖아. 목소리가 너무 빨랐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더 캐물어봐야 제대로 된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이 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준비하는 동안에도. 가족 이야기는 언제나 흐리게 넘어갔습니다. 부모님은 미국에 계신다고 했고 형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있었습니다. 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여자의 눈빛은 가족 행사에 함께 온 재수 씨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사흘을 망설였습니다. 혼자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민준의 이름으로 검색했습니다. 회사 관련 기사는 나왔지만 사생활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주민등록 열람은 본인이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법원 기록도 개인이 조회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막혔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윤태성이 생각났습니다. 대학 동기였습니다.
지금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명절이면 안부 문자를 보내왔고 서연의 결혼 소식에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연락을 해줬습니다. 오래된 사이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오랫동안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기우이기를 바랐습니다. 사진 한 장에 과민 반응하는 것이기를 바랐습니다. 남편을 의심하는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전화를 눌렀습니다. 태성은 2번 만에 받았습니다. 서연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이야기, 유진이라는 이름, 하와이에서 있었던 일. 말을 하다 보니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태성은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성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단하게 눌러 담은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여의도 근처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태성은 테이블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서연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말했습니다. 보여줘요. 봉투 안에는 출력된 문서가 있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였습니다. 차민준, 한유진, 혼인신고일, 7년 전 날짜. 서연은 그 문서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데 뇌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차민준. 분명히 그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맞아. 민준 씨는 7년 전에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야. 법적으로 유부남이야. 태성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탁자 아래로 손을 내렸습니다. 무릎 위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은? 법적 효력이 없어.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고 민준 씨가 이미 배우자가 있으니까. 서연이 너는 법적으로 그 사람 아내가 아니야. 카페 안이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피 내리는 소리, 누군가의 웃음소리,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없었습니다.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현관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집 안이 낯설었습니다. 익숙한 공간인데 처음 들어온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컵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내려놓고 개수대를 2손으로 잡았습니다. 거울이 없었지만 지금 자신의 얼굴이 어떤지 알 것 같았습니다. 7년 전이었습니다. 민준이 한유진과 혼인신고를 한 것이 7년 전이었습니다. 그 말은 서연을 만나기 전부터, 구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심지어 결혼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 순간에도 그는 이미 다른 여자의 남편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와이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도, 너만 사랑해라고 했을 때도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면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혼식 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쁨을 지금 당장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과 태성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당겼습니다. 결혼 전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앉아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혼자는 달랐습니다. 그냥 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의 혼자는 속아서 혼자인 것이었습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새벽 5시.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태성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더 알아볼 수 있어요? 그 여자 한유진 지금 어디 있는지. 그리고 민준 씨 과거에 다른 여자가 또 있었는지.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아볼게. 걱정하지 마.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남색에서 짙은 회색으로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무너지고 싶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에게 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자신을 속였는지,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쓰러지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눈물은 그 다음에 흘려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태성에게서 연락이 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오늘 시간 돼? 할 얘기가 있어. 서연은 문자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좋은 소식일 리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좋은 소식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돼요. 언제든지.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을지로 골목 안쪽의 조용한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태성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아무것도 펼쳐놓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앉자 물을 한 잔 건넸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이상하게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태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과거를 좀 더 파봤어. 얼마나 나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차민주는 한유진과 혼인신고를 유지한 채 지난 몇 년간 여러 여성과 교제해왔습니다. 서연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방식이었습니다. 능력 있어 보이는 여성, 집안이 단출한 여성, 혼자 결정을 내리는데 익숙한 여성. 접근하고 신뢰를 얻고 관계를 유지하다가 정리했습니다. 몇몇은 돈 문제도 엮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태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 민준 씨 친아들이야. 한유진 사이에서 낳은 아들. 지금 6살이고 현재 유진 씨가 키우고 있어. 서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들으면서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6살 아들이. 그 사진 속 아이가 조카가 아니라 민준의 친자식이었습니다. 조카라고 했어요. 알아. 가족 없다고 했는데. 알아, 서연아. 태성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갔습니다. 받았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왜? 무슨 일 있어? 집에 올 수 있어요? 잠깐 뜸을 들이더니 민준이 말했습니다. 지금 좀 늦을 것 같은데. 미팅이 길어지고 있어서.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유진 씨가 당신 아내라는 거 알아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3초, 4초. 뭔 소리야? 혼인관계 증명서 봤어요. 7년 전에 신고했더라고요. 그리고 아들도 있더라고요. 조카가 아니라.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말했습니다. 오늘 들어와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이 들어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절반만 켜두었습니다. 민준은 들어오다가 서연의 표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신발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날 밤의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처음에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인정했습니다.
유진과는 이미 남남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서연을 만나기 전부터 관계가 끝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류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유진이 키우고 있고 자신은 양육비를 보내는 것 외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은 매끄러웠습니다. 논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말들이 다 준비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처음 꺼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대비해 다듬어둔 문장들이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말하면 만나주지 않았을 거잖아.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었어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서연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알면 떠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숨겼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민준과 같은 방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연이 회사에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강서연 씨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한유진이에요. 차민준 아내. 서연은 복도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오늘 만날 수 있어요? 목소리가 감정을 꾹 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요? 장소는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한유진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사진보다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성형외과 원장답게 단정하고 흠없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 아래가 약간 부어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그 사람이랑? 만난 지 1년 조금 안 됐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도 했다고. 네. 혼인신고는요? 안 됐어요. 민준 씨가 미뤘어요. 유진은 창밖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인 줄.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알게 된 게 3년 전이에요. 그때도 다른 여자였어요. 그때는 아이가 어렸고 내가 버텼어요. 이혼하면 아이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그 사람도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고. 유진의 손이 컵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자가 있었고. 이번엔 결혼까지 했다고 하니까. 서연은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가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전화를 받았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맞은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자신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속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유진이 서연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나한테 화나요? 서연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뭔가 알면서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렇겠죠. 지금은 아니에요. 유진은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강서연 씨 존재를. 지난주에야 알았어요. 두 사람은 1시간 남짓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말 한마디씩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공통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처음 만난 방식, 민준이 했던 말들, 가족 이야기를 피하던 방식, 세부적인 내용까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이혼 소송을 하려면, 그리고 강서연 씨도 법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녹취, 문자, 금전거래 내역 같은 것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게 나아요. 따로 움직이면 그 사람한테 각계격파 당해요. 그것은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서연은 유진이 이미 충분히 생각해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유진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연락 주세요. 카페를 나온 뒤 서연은 한동안 걷기만 했습니다. 방향은 없었습니다. 그냥 발이 가는 대로 걸었습니다. 강남 대로변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 약속이 있는 사람들, 핸드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한유진은 자신이 예상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한 사람이었지만 무너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7년을 버티고 3년 전에도 버텼고 지금도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단단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서연은 알 것 같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사람은 단단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태성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진 씨 만났어요. 우리 셋이 한번 만났으면 해요. 같이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어. 언제든지 말해.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민준에게 제대로 된 말을 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민준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기다려봐. 우리 이야기부터 하자. 이야기는 다 했어요.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들었어요. 충분히 들었어요. 이제는 내가 할 말 할 차례예요. 민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은 똑바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것이 정확히 뭔지, 법적으로 어디까지 문제가 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응당한 걸 받게 할 거예요. 민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이미 충분히 후회했어요. 당신 믿은 거. 서연은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 깊이 잠들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그냥 잠이 들었고 아침이 되어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깐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같은 집에 있었고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달랐습니다. 어제까지 서연은 이 상황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당한 일, 속은 일, 무너진 일.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신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출근해야 했습니다.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마감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서연도 그 안에서 계속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 있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 그리고 다음 걸음을 내딛는 것. 서연은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소피아가 한국에 입국한다는 소식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태성이 먼저 알았습니다. 하와이에서 민준과 함께 있었던 그 여행 인플루언서가 직접 연락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에 들어와 자신이 아는 것을 모두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준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그 분노를 가만히 사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와이 수영장에서 보았던 여자였습니다. 그때는 그 여자를 원망했습니다. 분노의 방향이 민준이 아니라 소피아에게 먼저 향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소피아 역시 민준에게 미혼이라는 말을 들었고 진심으로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속은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건 11월 초였습니다. 서연, 유진, 소피아. 장소는 태성의 사무실이었습니다. 통역이 필요했고 태성이 영어에 능숙했습니다. 소피아는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왔습니다. 하와이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을 보자 잠깐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제가 당신한테 잘못했어요. 당신이 피해자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소피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이 그 사람 아내인 줄 몰랐어요. 그 사람이 혼자라고 했어요. 유진은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들어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각자가 가진 것들을 모았습니다. 소피아가 보관하고 있던 민준과의 문자 기록과 통화 녹음. 유진이 수년간 모아온 민준의 이중생활 증거. 서연이 확보한 결혼식 관련 서류와 금전 기록. 태성은 그것들을 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이중생활이 언론에 알려진 건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소피아가 자신의 SNS 계정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로 함께 작성된 글이었습니다. 차민준이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했고 자신이 겪은 일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하와이에서 들었던 말들, 결혼을 약속받았다는 것, 나중에야 그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 글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국내 언론이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사였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자 제목이 커졌습니다. 투자회사 대표의 이중생활, 복수의 여성에게 결혼 약속, 법적 아내와 혼인 유지한 채 또 다른 결혼식. 기사마다 민준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민준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전화가 쏟아졌고 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회사를 믿고 돈을 맡긴 고객들이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이사회는 민준을 대표직에서 해임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짧았습니다. 대표이사 차민준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는 한 줄짜리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잦은 사임이 아니라는 건 모두가 알았습니다. 민준은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그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녹취 파일이 추가로 공개되었고 다른 피해 여성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의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태성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 씨 어젯밤 인천공항통에 출국했어. CCTV 확인됐어. 서연은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것, 감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방식이었고 처음부터 그랬을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을 때의 그 느낌이었습니다. 유진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준이 출국한 상태였지만 절차는 진행되었습니다. 태성이 서연의 법적 피해 구제도 함께 맡았습니다. 혼인 빙자 사기에 준하는 민사 청구였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 오미숙은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았습니다. 서연이 직접 말했습니다. 다 말하고 나자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때 더 붙잡았어야 했는데.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알아. 그래도 그렇잖아. 내 새끼가 그 꼴을 당했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저 괜찮아요. 진짜로요. 괜찮으면 안 돼. 한 번쯤은 펑펑 울어야 해. 그 말에 결국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다음 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연의 냉장고를 열었고 장을 봐왔고 밥을 차렸습니다. 반찬이 5가지였습니다. 서연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서연은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첫날은 힘들었습니다. 팀원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어서 더 어색했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이상하게도 일은 할 수 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어디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상처 입은 사람도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연에게는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소피아는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정성껏 쓴 것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잘 될 거예요. 서연은 그 문자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유진과는 가끔 연락했습니다. 친구라고 부르기엔 어색했지만 그냥 모르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통과한 사람. 그런 사이였습니다. 유진은 이혼 소송을 이어가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버티다 보면 결국 자기 자리를 찾는다고. 봄이 왔습니다. 어느 저녁 태성이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거창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한식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그랬듯이 편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태성은 밥을 잘 먹었고 서연도 오랜만에 밥 한 공기를 다 비웠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태성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좀 어때? 좋아지고 있어요. 티나. 눈빛이 달라. 서연은 웃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태성 씨가 고생 많았어요.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짧고 담담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안에 담긴 것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너져 있던 시간에 곁에 있었던 사람. 묻지도 않고 옆에 있어준 사람. 그래도요. 그래도 고맙긴 하지. 태성이 웃었습니다. 서연도 웃었습니다. 밖에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가로수 잎이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방향 없이 걷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생각이 많을 때,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 불빛이 많았습니다. 그 빛들 사이를 걸으면 혼자이면서도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1년 전을 생각했습니다. 하와이에서 돌아오던 비행기 안. 창에 이마를 대고 앉아있던 자신. 아무것도 모른 채 두려워하던 그 얼굴. 그때의 서연은 이 앞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버틸 수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알지 못한 채로도 버텼습니다. 그것이 서연이 1년 동안 배운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도 결국 감당하게 됩니다. 무너지면서도 다시 일어납니다. 완전히 일어서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발을 디딥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납니다. 사랑이 거짓이었다고 해서 자신이 사랑했던 시간까지 거짓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것만큼은 사실이었습니다. 속은 것은 상처였지만 사랑했던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처음으로 오래 짓눌렸던 무언가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서연은 새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호텔 브랜딩 전략이었습니다. 팀원들과 회의를 하고 자료를 만들고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바빴습니다. 바쁜 것이 좋았습니다. 일에 집중하는 시간만큼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태성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 시간 있어? 서연은 잠깐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밥 먹으러. 또요? 또. 서연은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요.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햇빛이 건물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길게 늘어진 빛이었습니다.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해야겠다고. 빠르지 않아도 된다고.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무엇보다 거짓말 없는 사람과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사람과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그것이 지금 자신이 원하는 전부였습니다. 강서연은 오늘도 아침 7시에 눈을 뜹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창밖에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직 가끔은 하와이의 수영장 불빛이 떠오릅니다. 가끔은 결혼식 날 그가 울며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이 예전처럼 그녀를 붙잡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스치고 지나갑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커피를 끓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아침입니다. 하지만 이 아침이 1년 전의 서연에게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아침이 그래서 작지 않습니다. 새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서연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나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애써 외면했던 순간, 혹은 상처 뒤에도 다시 일어섰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